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틀 전 이 조선일보에 선의정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뉴스앵커를 맡을 때 이런 말을 했죠. 무릇 언론인은 권력자를 화나게 해야 한다. 그 칼럼을 보고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칼럼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폐해는 칼보다 강하다. 저도 신문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수많은 칼럼을 썼지만 이처럼 독전, 이 독화살을 날리는 글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칼럼부터 리뷰하기로 합니다. 이 칼럼의 소재는 윤석열이 권력 수사를 하겠다는 9일자 중앙일보 인터뷰를 두고 문재인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한 이 문재인 윤석열의 충돌입니다. 칼럼은 이런 경우에 나약할수록 큰 소리로 화낸다. 그는 겁을 먹은 것이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시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숙청과 역병의 시대다. 뭐 역병은 다들 아시죠? 코로나. 숙청과 역병의 시대다. 그러면서 연산군 시대죠. 이 무호갑자 김효을사 중에 갑자사화 때 239명이 유배형 이상의 화를 당했다며 문재인이 적폐 수사로 구속 또는 기소 이상의 화를 당한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한다고 썼습니다. 문재인이 이른바 적폐 청산이 얼마나 지독한 이 정적이던 복수혈전이었는지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사화를 일으킨 폭군은 자신의 주변에 고인 원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공허에 미쳐 돌아가다가 이 폭정의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형벌이 과하면 폭군도 불안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재인의 경직된 얼굴 뒤에 숨은 내면의 불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어떻게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그는 문 정부는 불법 수사도 저질렀다며 폭군의 집착과 무엇이 다른가 고 묻습니다. 그 뒤에 선의정은 이 문재인의 정치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의 정치에서는 지도자의 기본 덕목인 인, 이 어질린자입니다. 인을 발견할 수 없다. 책임과 자비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인 책임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세에 등등하던 문재인이 2020년 5월 어느 날 입술이 부르튼 얼굴로 공식 석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선의정은 그 점 청와대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밤마다 혼술을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셰익스피어의 비극이죠. 이 맥베스에 비유합니다. 맥베스가 자신의 왕자를 뺏을 벤코어의 아들을 죽이지 못한 삼류 자객을 붙들고 이제 의심과 공포에 갇혀 살게 됐다고 절규했다며 내가 키운 장수가 나의 측근과 비리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을 때 이 문 대통령은 무엇을 느꼈을까? 이렇게 썼습니다. 맥베스처럼 삼류자객 추미애를 붙들고 내 발작이 도지게 됐다고 책망했을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선의정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생존을 위해 매달렸던 문재인이 자신만을 위한 면죄부를 약속받으려고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무섭게 문초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미학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조연한 척하고 피를 타면서 착한 척한다. 안락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실패했으면서 성공한 척한다. 이 칼럼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5년은 숙청의 시대다.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빌리면 아라비아의 향수도 그의 손을 향기롭게 할 수 없다. 화내며 도망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대선이 이 윤석열, 이재명의 싸움에서 윤문전쟁으로 양상이 바뀐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친문 세력, 친민주당 세력이 결집하면서 우선은 이재명에게 표가 몰리겠지만 그 한계는 40%가 고점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40%는
흔히 나오는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 수치입니다. 반면 정권교체 열망도 높아지고 그 열망은 오롯이 윤석열에게 집중되어 윤석열에게도 이 싸움은 결코 나쁜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과하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시했던 문재인 쪽은 잠잠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대선 개입이 또 다른 문제를 부른다는 것을 안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민심의 흐름은 어떨까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제 예상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맞았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턴을 벗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후보여서 그런 것인지 아직 성세를 완전히 굳힌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거기엔 문재인 정부의 참혹한 실패와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부패 의혹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혜경 법카 소고기 사건은 평범한 장사 미사들과 그 아내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엠브레인, 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매주 하는 이 전국 지표조사만 어제 발표됐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조사 결과입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40%, 이재명 31%, 안철수 8%, 심상정 2%. 윤석열, 이재명의 9%포인트 차이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35%로 동률이었죠. 한 주 사이에 급격하게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은 5%포인트가 상승한 반면에 이재명은 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자,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48%, 이재명 32%로 그 차이는 12%포인트나 됐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이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를 묻는 대신 국정심판론 그리고 국정안정론을 묻죠. 그런데 국정심판론은 45%에서 50%로 상승을 한 반면에 이 국정안정론은 42%에서 38%로 하락했습니다. 이 조사가 문재인이 이 윤석열이 적폐수사에 반발해서 사과를 요구할 무렵 이 진행된 것을 생각하면 대중이 현재 권력에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이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38%, 민주당 33%, 국민의당 6%, 그리고 정의당 4%. 이 역시 일주일 전에 비해 국민의힘은 4%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 지금 민주당 죽을 쓰고 있습니다. 대중적 인기는 이제 시들해진 걸 넘어 진영 논리에 빠진 이들을 제외하면 민주당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후보가 그랬죠. 그는 자신의 선전 포스터에 국민후보 이 명칭을 크게 올린 채 민주당 당명은 아주 작은 글씨로 잘 보이지 않게 표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이재명이 그렇습니다. 언론은 민주당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캠페인을 구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2월 15일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대전, 서울 순으로 진행된 경부선 상행 유세에서 민주당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지율 30% 중후반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니까 50%를 훨씬 웃도는 대중의 정권교체 열망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전략회의에서 과거 노무현의 예를 들어 당명을 감추고 가급적 감추고 후보 본인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언론은 4곳에 마련된 유세 무대를 살펴보니 이 나를 위해 이재명, 위기에 강한 이재명, 경제 대통령 이런 문구들이 전면을 장식했는데 막상 더불어민주당 당명은 오른쪽 귀퉁이에 박혀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회자와 유세 지원을 나온 의원들 그리고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몸에 뚫린 띠 있죠. 이 띠에도 이재명이라는 큰 글씨에 가려서 당명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연단에도 당명 없이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슬로건만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언론이 지난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집권 여당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든 희한한 선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본인 리스크와도 싸우고 있지만 집값 폭등, 일자리 대란 등 총체적 실정으로 원성의 대상이 된 문재인 권력의 부정적 이미지와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나온 여권 관계자의 말입니다. 당대당 구도보다는 인물 대 인물 구도로 가져가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들도 이제야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은 연일 자신이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 것이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자신은 유권자의 도구라는 걸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더군요. 나는 유권자의 도구다.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써라. 필요하면 박정희, 홍준표, 유승민 정책도 가져다 쓰겠다. 하긴 이런 전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당명은 숨기고 후보 본인을 앞세우는 캠페인을 구사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이었죠. 이 박영선은 당명이 빠진 점퍼를 입고 정부 여당과 선을 긋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노무현이 민주당 대신 국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은 그나마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했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당명을 내세우지 못하는 건 그런 명분이 없으니 딱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K방역, 일자리 대통령, 경제선도국가, 민주정부 등등등 그들이 내세웠던 수많은 지적이 모두 가짜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순회동 집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어제 오늘 언론에 요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옆집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로 점심과 저녁을 9번씩이나 먹은 사례가 쏟아진 데다가 5급 B씨와 7급 A씨가 포장해 배달했던 이 초밥 등은 두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많은 구설수를 낳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재명의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까? 이 정식 명칭이 말이죠. 이 경기주택공사가 2020년 8월부터 직원 합숙소로 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림자 대선 조직이 은밀하게 도운 게 아니냐 이런 공세를 폈습니다. 인터넷엔 아마 댓글 부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등 온갖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 권영세가 이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민은 초밥 10인분이 어디로 갔는지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는 이 김혜경의 수발던 배 씨가 사적 통화에서 김혜경의 음식 주문량이 많은데 의문을 제기하며 기생충을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이 옆집에 있는 이들에게 음식을 조달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원내대표 김기현도 가세했습니다. 2021년 3월 이 합숙소의 사용용도에 대한 허위 문서를 꾸몄다는 취지의 블라인드 글이 올라왔고 다음 달엔 합숙소 문제에 대해 내부 감사를 요청하는 글이 또 같은 해 8월엔 공사 사장이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만들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게 바로 경기 도시주택공사 내부의 그런 글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조각을 맞춰보면 공사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순회동 그림자 대선 조직으로 경기도민의 혈세로 은밀하게 이 후보의 대선 준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원희룡이죠. 그는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이재명 최측근인 이현욱 이 변호사였다는 점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앞집인 2402호에 살았던 사람이 현재 성남아트센터 공인기획부장으로 근무 중이라며 이렇게 썼습니다. 근무지가 바뀐 것도 아닌데 2020년 갑자기 집을 비워주고 이 후보 최측근인 이현욱
경기도공사장이 임원 합숙 규정까지 바꾸면서 앞집을 서게끔 왜 한 걸까? 그는 옆집이 경기도공 합숙소란 걸 몰랐다는 이재명 부부의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합니다. 선대위 공보단이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선대 조직을 분당해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분당에 만약에 선대 조직을 두었다면 그건 대통령 후보에서 어쩌면 사퇴해야 될 범죄일지도 모릅니다. 하필이면 도시공사 직원이 순회동의 고급 아파트에 그것도 도지사 입장에서 합숙을 한 걸 어떻게 해명해야 합니까? 그게 그저 기가 막힐 정도의 우연이라고 해야 합니까? 김혜경은 도대체 초밥 12인분을 누구와 먹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이재명도 법조인이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판단하면 이 경우 초밥은 공적 모임에 사용한 것이다. 옆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 정도 우연히 중첩된 경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입증 책임은 당연히 이재명, 김혜경 부부에게 있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비방 조직적 댓글 모니터링을 하는 프로그램 이 크라켄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크라켄을 통해 윤석열을 비방하는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개의 아이디가 같은 내용의 댓글을 이모티콘이나 문장 비일 수수만 바꿔 작성하고 이 포털이 동일 댓글 차단 기능을 회피해가며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지속해서 비방해왔다. 그 상세 내용이 이렇습니다. 15개의 계정으로 1385개 댓글을 작성했던 이들은 작년 12월 30일 크라켄 시범 운영 결과 발표일부터 1월 11일까지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이재명 변호사 및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이 모 씨가 사망한 1월 11일 이후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은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크라켄 탐지를 의식한 듯 기존 패턴을 4개 패턴으로 바꿔서 이 댓글을 작성해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총 2,481개의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했으며 여론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댓글로 단 경우도 있었다. 여러 계정을 사용해서 동일한 닉네임으로 반복적으로 비방 댓글을 작성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자발적으로 한 걸까요? 황교안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온라인 소통단이라는 이름의 기구를 운영하고 각 본부에 대규모 파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온라인 소통단은 과연 뭐 하는 걸까요? 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댓글 부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 그러니까 민주주의 파괴범 원흉입니다. 짧은 뉴스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요구하다가 사직을 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관련 일지 내용을 수사 무마 의혹 수사 때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하영은 수사 무마 일지 존재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록에 두었지만 조사 때 까겠다. 한편 그는 성남FC 사건 보강 수사를 놓고 지청장인 박은정에게 윤석열 측근에게 말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최근 아니냐며 부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무속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관상 풍수 전문가라는 백제권이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 부부를 만난 사실을 16일 월간조선이 공개했습니다. 백제권은 이 직업상 여야 정치인 모두와 인연이 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부부를 만났다고 했고 윤석열 부부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는 언론사 대표를 통해 연락이 와서 이재명을 만났는데 왜 출마하셨느냐, 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죠? 라고 물으니 이재명이 뚜렷하게 답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에게 타인 말을 잘 안 듣는 관상인데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고 물으며 지금보다 더 관상이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혜경은 내가 영부인 될 관상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백제군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김혜경은 다시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관상이 좋은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백제군이 해준 답이 이렇습니다. 사모님보다 이 후보 관상이 더 좋다. 백제군이 윤석열을 만났을 때는 좀 다릅니다. 윤 후보는 보통 사람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물어보는 대신에 내게 관상이나 풍수는 어떻게 학문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고 현실에 적용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결국엔 내가 먼저 물어봤다. 검찰에서 나오면 뭘 할 거냐고. 그랬더니 쉬고 싶다. 퇴직하고 나면 그때 가서 뭐 할 것인지 생각을 하겠다고 하더라. 백제군은 당시 한간에는 윤석열이 정치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김건희가 우리 남편은 순수한 사람이어서 정치와는 안 맞는다. 정치한다면 이혼도장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웃으면서 안 한다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고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제군이 말이 이렇습니다. 그들 부부의 인생은 검찰총장 사태 후에 급변한 것이다. 이 만남은 윤석열 후배가 조선했다고 합니다. 관상이 좋아 입신양명할 수도 있겠죠. 저는 나이 50이 넘으면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눈이 그렇습니다. 눈빛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눈빛은 결코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의 품성입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